직선으로 뻗은 정교한 눈썹, 깊고 투명한 눈, 신은 이상한 곳에 천사의 얼굴을 주셨다. 철사는 고니의 소년한 선배였다. 고니와 먼발치에서 몇 번 마주치기도 했다. 철사가 저지른 짓과 그의 일화는 너무 자극적이고 위험해서 비공식적인 경로로만 회자되었다. 그가 철사라고 불리게 된 경우도 병명에 쓰인 도구가 철사였다는 식의 우스운 소문만이 떠돌았다. 이따금 고니는 소년원에서 들은 철사의 얘기를 위인의 일대기를 전하도 정황을 하게 늘어놓곤 했다. 철사는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 일을 배우거나 사회에 섞이는 것 따윈 시시하다고 생각했다. 그에겐 독자적으로 설계한 세상이 있었다. 남들은 가보지 못한 정점에 이르는 것. 내겐 와닿지 않았지만 그 이상한 세계에 매료된 아이들이 철사 밑으로 모였고 고니도 그중 하나였다. 철사형은 말이야. 우리나라도 총기 사용이 허가돼서 미국이나 노르웨이처럼 총기 난사 같은 게 가끔씩 일어나야 한대. 그래야 쓸데없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린다고. 멋지지 않냐? 그 형은 진짜 강해. 그게 강한 거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그 형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너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건이가 그렇게 말했었다. 내게 모든 걸 털어놓던 한 여름날에 지금 내 눈앞에선 고니의 손엔 칼이 들려 있었다. 바로 옆에서 선것처럼 숨소리가 들렸다. 고니는 뭘 하려는 걸까?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 흔들리는 눈동자가 커다란 구슬처럼 번들거렸다. 한 가지만 묻자. 이게 내 진심이야? 내가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고니의 특기는 말 허리를 자르는 거다. 말을 맺기도 전에 옆구리에 고니의 발길질이 가해졌다. 강한 충격에 나는 창문에 부딪혀 넘어졌다. 옆에 놓인 유리잔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몇 살에 절도를 시작했는지, 언제 여자와 놀아봤는지, 무슨 일로 소년원에 가봤는지 따위를 자랑거리로 삼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유의 조직에서 인정받으려면 그럴듯한 무용담 혹은 훈장이 필요하다. 고니가 아이들에게 맞으면서 버틴 것도 그런 통과의 의뢰 때문일 거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모두 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강한 것을 동경하며 생기는 나약함을 표현. 내가 아는 고니는 단지 철이 덜 든 17의 남자일 뿐이었다. 약해 빠진 주제에 강한 척하는 물러터진 놈. 이게 정말 네 진심이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 고니가 숨을 씻곤 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입 닫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나. 닥치라고 새끼야. 넌 그럴 수 없는 애야. 그 애가 소리쳤다. 어느새 말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벽에 박힌 못에 찔렸는지 내 다리에서 피가 흘렸다. 그걸 본 고니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래, 고니는 그런 놈이다. 피 한 방울에 눈물을 찍어내고 남이 아파하는 걸 보면 저도 아픈 애다. 말했잖아, 넌 그럴 수 없는 애라고. 고니가 등을 돌린다. 팔꿈치를 접어 눈을 가리고 있는데 몸이 떨린다. 그게 너야. 고작 너라고. 내가 말했다. 좋겠다. 아무것도 못 느껴서.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울음에 섞여 고니가 중얼을 댔다. 가자. 내가 손을 내밀었다. 이런 데 있지 말고 가자. 너나 가. 난 너 같은 놈 몰라. 간신히 울음을 걷어낸 고니가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는 듯 지저대듯이 욕을 했다. 그만. 철사가 손을 들어 고니를 저지했다. 풋내기 장난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그가 내게 몸을 틀었다. 데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냥은 안 되지. 대단한 우정 같은데.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서 너도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철사가 자신의 턱을 천천히 문질렀다. 고니의 얼굴이 조금씩 하얘져 갔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니? 고니를 위해서 말이야. 부드러운 말투였다. 웃음 띤 얼굴로 문장 끝을 나긋이 올리면서 말하는 것. 그런 게 친절한 거라고 배웠다.
하지만 저것이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뭐든지 다요. 내 말이 의외였는지 철사는 눈을 크게 뜬 채 호호하고 바람소리를 냈다. 뭐든지 다? 네, 죽을지도 모르는데. 고니가 조그맣게 내깔았다. 철사는 흥미롭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아. 그럼 한번 견뎌봐. 이런 놈 때문에 네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보고 싶다. 철사가 미소를 지었다. 버티지 못해도 자책하지 마라. 너도 보통의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이니까. 고니가 눈을 질끈 감았다. 철사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지 않고 내게 다가온 현실을 바라보았다. 나중에 사람들은 내게 왜 그랬느냐고, 왜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제일 쉬운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형광등을 껐다 켰다 하듯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길 반복했다. 정신이 들 때면 고통의 강도가 세졌다. 사람의 몸이 왜 이런 감각을 견디도록 살게 됐는지 의아해질 정도로, 의식이 왜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팠다. 가끔씩 고니가 보였다. 희미하게 혹은 또렷하게 머리가 오류를 일으킨 모양이었다. 고니가 두려워하는 게 보였다. 공포에 질렸다는 게 어떤 걸 뜻하는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산소가 전혀 없는 곳에서 필사적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기분. 고니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고니의 얼굴이 흐려졌다. 내 시야가 흐릿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고니의 뺨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애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만두라고, 제발 그만두라고, 차라리 자기한테 그러라고 쉬지 않고 외쳤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이미 그러기엔 힘이 딸렸다. 불과 몇 달 전의 기억이 아련하게 머릿속에 오갔다. 나비의 날개를 찢던 날, 고니가 내게 무언가를 치르려다가 실패한 그날, 어스름이 내리던 무렵 바닥에 지디겨진 나비의 자네를 닦아내며 고니는 몹시 울었다. 두려움도 아픔도 죄책감도 다 못 느꼈으면 좋겠어. 눈물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조금 생각한 후에 입을 열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기엔 넌 너무 감정이 풍부하거든. 차라리 화가 나 음악가가 되는 편이 더 어울릴걸. 고니가 웃었다. 고통을 내지르는 숨소리가 모두 허연 입김으로 나오는 지금과는 달리 한여름이었다. 그때 우리는 여름의 정점에 있었다. 여름 과연 그때가 있기나 했던 걸까? 모든 게 푸르고 무성하고 절정이었던 때가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게 정말로 진짜였을까? 고니는 자주 내게 물었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게, 아무것도 못 느끼지 못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고. 내가 설명하느라 애를 먹어도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게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처음엔 할멈을 찌른 남자의 마음이 궁금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점차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신박사를 찾아간 어느 날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폭격의 두 다리와 한쪽 길을 잃은 소년이 울고 있었다.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뉴스다. 화면을 보고 있는 신박사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그 인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내 시선은 미소를 띤 박사의 얼굴 뒤로 떠오른 소년에게 향해 있었다. 나 같은 천지도 안다. 그 아이가 아파하고 있다는 걸. 끔찍하고 불행한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다. 왜 웃느냐고. 누군가가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등지고 어떻게 당신은 웃을 수 있냐고. 비슷한 모습을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채널을 무심히 돌리던 엄마나 할멈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멀리 있는 불행은 내 불행이 아니라고.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엄마와 할멈을 많이 바라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던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은 내 눈앞에서 그 일을 목도했다. 멀리 있는 불행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리였다. 당시 성가대원 중 한 사람이 했던 인터뷰가 내리에 떠다녔다. 남자의 기세가 너무 격렬해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다고.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며 쉽게 잊었다. 내가 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고니의 몸에서 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명치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굵고 진한 목소리였다. 녹슨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다. 그 애는 왜 그렇게 소질 없는 걸 하려고 드는 걸까? 한심한 녀석이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철사가 고니를 빤히 쳐다봤다. 고작 그 정도란 말이지. 알겠어. 그럼 네 선택에 후회하지 마라. 철사가 고니의 옆에 놓인 걸 낚아챘다. 아까 고니에게 건넸던 칼이다. 손쓸 틈도 없이 철사가 고니의 턱 밑에 그걸 가져다 댔다. 하지만 그는 고니를 다치게 할 수 없다. 그 칼을 받은 건 내 쪽이었으니까.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내 몸이 고니를 밀쳐내는 순간 철사의 칼이 내 가슴 안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고니가 철사를 향해 악마라고 소리쳤다. 철사가 칼을 빼냈다. 빨간 액체가 따뜻하고 끈적한 육신의 정수가 몸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잠깐 정신을 잃었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고니가 나를 끌어안고 있다. 죽지마. 뭐든 해줄게. 뭐든. 고니가 울먹인다. 어쩐 일인지 그 애는 피투성이다. 얼핏 철사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때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간신히 속삭였을 뿐이다. 네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사과해. 진심으로. 네가 날개를 찢은 나비나 모르고 밟은 벌레들에게도.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온 건데 고니더러 사과하라고 한다. 그런데도 고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부둥켜 안은 고니의 몸이 앞뒤로 흔들거렸다. 어느 순간 그 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눈이 천천히 감겼다. 깊은 물에 몸을 맡긴 것처럼 온몸이 녹아냈다. 이제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내던 태고의 곳으로 간다. 머릿속에서 영화를 튼 것처럼 아득한 장면이 점점 선명해진다. 마지막으로 눈이 내리던 날, 그러니까 내 생일날 피로 눈을 물들인 엄마가 쓰러져 있다. 할멈이 보인다. 표정이 맹수처럼 사납다. 유리창 너머로 나를 향해 외친다. 가, 저리 비켜. 그런 말은 보통 싫다는 뜻이다. 돌아가 고니에게 외친 것처럼. 꺼져버리라는 뜻이다. 왜지? 왜 나한테 가라고 하지? 피가 튄다. 할멈의 피다. 눈알이 붉어진다. 할멈은 아팠을까? 지금의 나처럼. 그러면서도 아픔을 겪는 게 내가 아니고 자신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 톡! 내 얼굴 위에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뜨겁다. 될 만큼.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탁 하고 떨어졌다. 이상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아니 밀려드는 게 아니라 밀려나갔다. 몸속 어딘가에 존재하던 둑이 터졌다. 울컥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졌다. 느껴져. 내가 속삭였던 그것의 이름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외로움인지 아픔인지 아니면 두려움이었는지 환희였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무언가를 느꼈을 뿐이다. 구역질이 났다. 떨쳐내고 싶은 역겨움이 밀려왔다. 그런데도 멋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졌다. 천천히
눈이 감겼다. 울고 있는 고니가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비로소 나는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사실 내 이야기의 끝은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후일담이다.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내 몸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고니를 내려다 보았다. 머리통에 뜸방이 별 모양이었다. 그걸 보고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하하 소리내 웃었다. 내 기억은 거기까지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 현실은 병원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깨다 잠들다 하길 반복했다. 내가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걷게 되기까지 몇 달가량 걸렸다. 누워있는 동안 같은 꿈을 자주 꾸었다. 운동회가 한창인 운동장이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태양 아래 나와 고니가 서 있었다. 무척 뜨겁다. 달리기 시합이 펼쳐지고 있다. 고니가 씩 웃으며 내 손에 뭔가를 쥐어준다. 손을 펼치자 반투명한 구슬이 내 손바닥 위를 도르르 구른다. 중간에 웃는 표정 같은 둥근 선이 붉은색으로 그어져 있었다. 구슬을 굴리자 붉은 선이 방향을 바꾸며 울었다 웃었다 한다. 자두맛 사탕이다. 사탕을 입안에 넣는다. 달콤하고 새콤하다. 침이 고인다. 서로 사탕을 굴린다. 이따금씩 사탕이 이빨과 부딪혀 딱딱 소리를 낸다. 갑자기 혀가 저릿하다. 짭짜름하고 시큰하다. 비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 그 사이로 다디단 향이 올라와 나는 정신없이 코를 킁킁댄다. 탕 어디선가 출발 신호가 공기를 울린다. 우리는 지면을 밀어내며 달리기 시작한다. 시합이 아니라 그저 달리기다. 우린 그냥 몸이 공기를 가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눈을 떴을 때 내 앞엔 신 박사가 있었다. 그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정신을 잃은 직후 용조수가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우리 힘으로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더 멋졌겠지. 어른들의 눈엔 우린 아직 애들뿐이었나 보다. 도라가 담임에게 연락을 취했고 몇몇 아이들이 찐빵과 고니의 관계를 말하면서 경찰이 찐빵을 찾아갈 수 있었다. 그 뒤 철사가 있는 곳까지 오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 철사는 고니의 칼에 찔렸다. 하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였고 나보다 먼저 회복해서 지금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가 저지른 일들은 하도 엄청나서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자기가 치르게 될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면서도 시종일관 미소를 띤 채였다고 한다. 그의 마음속은 아니 대체 인간이란 건 어떻게 설계된 걸까? 그가 다른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날이 그런 기회가 그의 인생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니가 철사를 찌른 것도 아마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거라고 했다. 고니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나를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다. 윤 교수는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오직 고니만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으로 삶을 바꾸어 보겠다고 했다. 고니는 제 아빠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윤 교수는 계속해서 애쓰겠노라고 했다. 신 박사는 내가 없을 때 도라가 몇 차례 다녀갔다면서 그 애가 남긴 카드를 전해주었다. 글자를 싫어하는 도라답게 카드를 열자 메모 대신 사진만 한 장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서 도라가 달리고 있다. 두 다리가 공중에 떠있는 게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도라는 육상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다. 전학을 가자마자 그 대회에서 2등을 했다. 증발했다던 꿈을 되찾은 모양이었다.
또라이 도라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표정이 다양해졌구나. 문득 신 박사가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끔찍한 밤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몸과 마음에 갑자기 일어난 이상한 변화. 완전히 회복되면 MRI를 찍어보자. 임상 검사도 전부 다시 해보고 네 머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말이다. 난 네 병명을 의심했었단다. 나도 한때 의사이긴 했지만 의사들은 랍에 붙이는 걸 좋아하지. 그래야 특이한 현상이나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게 명확하고 유용할 때도 물론 많고. 그렇지만 말이야, 사람의 머리란 생각보다 묘한 놈이거든. 그리고 난 여전히 가슴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내 말은 어쩌면 넌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박사가 웃었다. 잘한다는 건 변한다는 뜻인가요? 아마도 그렇겠지. 나쁜 방향으로든 좋은 방향으로든. 나는 고니와 도라와 함께 보낸 지난 몇 계절을 짧게 회상했다. 그리고 고니가 변하게 될 방향이 후자이기를 바랐다. 그 전에 좋은 방향이 어떤 건지부터 고민해야겠지만 신 박사는 어딜 좀 다녀와야겠다면서 병실을 나섰다. 병실에서 나가기 직전 신 박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잠깐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난 선물이 뭔지 미리 말해주는 사람을 무척 싫어한단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엔 입이 근질거려 참기가 힘들구나. 힌트만 주마. 조금 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다. 네가 많이 놀랐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고니가 내게 남긴 편지를 전해주었다. 나가시면 볼게요. 신 박사가 병실을 나가고 봉투를 열었다. 흰 종이가 사각으로 잡혀 있었다.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 꾹꾹 눌러쓴 뭉툭한 글자 몇 개가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단어 뒤에 찍힌 마침표를 한동안 바라봤다. 그 마침표가 고니의 삶을 바꾸기를 바랐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기를 바랐다. 진심으로. 문이 열렸다. 신 박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거기 앉은 사람이 나를 향해 환히 미소를 짓는다. 낯익은 미소다. 태어난 순간부터 쭉 보았던 미소였으니까. 엄마. 라고 말한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볼을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엄마는 내내 울었다. 나는 울진 않았다. 그 정도로 감정이 발달되진 않은 건지 아니면 엄마를 보고 울기엔 머리가 너무 커버린 건지 나는 우는 엄마의 눈물을 닦고 엄마를 안아주었다.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는 더 울었다. 내가 누워있는 동안 거짓말처럼 엄마가 깨어났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무언가를 엄마가 해낸 거다. 그런데 엄마는 다르게 말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무언가를 내가 해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뭔가를 더 설명하고 싶은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갑자기 뺨이 뜨겁다. 엄마가 뭔가를 닦아준다. 눈물이다.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내가 운다. 그런데 또 웃는다. 엄마도 마찬가지다.